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서 TK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엔지니어 이수빈입니다. 오늘은 또 오랜만에 CD 플레이어 하나 갖고 왔습니다. 소니 디스크맨 10주년을 기념해서 나왔던 네네. 그런 모델인데 10주년이고 나발이고 우리나라에서는 건축학개론 네, 영화 보셨어요? 못 봤습니다. 그걸 어떻게 안 봐? 제가 애 낳고 한 편을 못 봤어요. 진짜. 명화예요, 명화. 그래서 건축학개론의 수지가 갖고 나오는 CD 플레이어로 더 유명해진 소니의 D777 CDP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짠. 와.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이 CD 플레이어 자체가 뭐 건축학개론 이런 걸 떠나서 워낙에 인기 있었던 히트 상품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용산에 가면은 용산 프리미엄이 붙어가지고 엄청 비싸게 팔았었어요. 저는 그래서 당시에는 요걸 못 샀습니다. 이놈들이 하여튼 원래 정가보다 많이 붙여 팔아먹어가지고 그래서 당시에는 못 샀고요. 지금에 와서야 쿨 거래했습니다. 왜 쿨 거래냐면 이 CDP를 샀더니 이제 저한테 이걸 파신 분이 번들 이어폰으로, 원래 번들 이어폰이 그냥 그 싸구려 완전 그 소니 디폴트 저렴한 이어폰 있거든요. 그게 들어있는데 번들로 요걸 주셨네? 888? 아닙니다. 888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848. 848. 네. 요건 이제 888보다는 네네. 더 많은 분들이 경험해 보셨을 저의 주력 기기였죠. 848. 네네.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이게 또 지금에 와서 이걸 구해도 소용이 없는 게 리모컨에 보시면 짠. 요거 마이크로 플러그. 네네. 와, 진짜. 이게 이제 그 소니가 옛날부터 독자 규격 이딴 거 만들어가지고 정말 짜증났습니다. 네네. 이게 리모컨은 다 요걸로 돼 있잖아요. MP로 돼 있어가지고 여기에 맞춰가지고 이어폰을 쓰시려면 앞에다 이제 컨버터를 달거나 해서 쓰셔야 돼요. 일반 이어폰 쓰시려면. 근데 이 컨버터가 이게 독자 규격이다 보니까 컨버터를 인터넷에서 구하시려면 아무 데서나 또 구할 수도 없고 구한다고 해도 거의 뭐 컨버터가 10만 원을 호가하는 그게 뭐야 진짜. 그런 지금 그러니까 소니가 옛날부터 독자 규격했다가 망한 게 많아요. 네. 아무튼 그래서 요런 MP 규격으로 된 848을 같이 보내주셨어요. 요건 정말 득템하셨네. 쿨 거래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구매를 했는데 저도 추억 돋더라고요. 저도 이제 건축학개론을 굉장히 감명 깊게 봤습니다. 건축학개론의 배경이 연세대학교 96학번을 배경으로 해요. 연도는 96년도로 추정되고 그리고 배경을 딱 보면 연세대학교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되게 재현을 잘 해놨어요. 형님이 97? 네, 저는 97학번인데 그래가지고 또 이게 또 보면서 돋았겠네. 우리 교정의 또 추억이 돋았죠. 네. 하지만 이제 저는 그 당시에는 뭐 연애 뭐 이런 것과는 담을 쌓고 열심히 그 댄스 머신의 길을 걷고 있었기 때문에 약간 이제 제 정서와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거기 나오는 장면 중에 이 D777에다가 그 이지훈과 수지가 같이 전람의 기억의 습작 그걸 이제 나눠 듣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저는 지금에 와서는 김동률 선배님 곡을 굉장히 너무 이제 좋게 듣고 왜 내가 그때 당시엔 이런 감성을 몰랐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97년도에 제가 신입생이었을 당시에는 저는 주로 그 학교 앞에 콜라텍에 다니고 이런 감성이었었기 때문에 조금 뒤늦게 습작이 없죠. 그랬습니다. 저는 습작은 없었고 반짝이만 있었어요. 정말 왜 그랬지? 20대가 참 흑역사예요. 그래요? 저를 이제 20대 때의 모습으로 기억하시는 분들은 지금 저를 만나면 잘 못 알아보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90년대 중반이죠. 그러니까 이 CDP가 나온 게 90년대 중반인데 이때는 딱 보시다시피 사이즈가 일단 엄청 슬림해졌습니다. 사실은 요 이상으로 더 슬림한 CD 플레이어는 지금까지도 거의 없었어요. D777 요때만 해도 거의 최고 슬림에 가까운 이런 디자인을 이미 뽑아내고 있었고 그리고 이때도 이게 이제 95년 출시라고 돼 있더라고요. 근데 95년 출시인데도 뭐 튄 방지 기능이라던가 뭐 웬만한 기능들 다 갖추고 있고 역으로 오히려 이때 이후에 이제 2000년에 가까우고 2000년 넘어가면서부터 나온 CD 플레이어들은 음질도 좀 더 떨어지고 뭔가 CD 플레이어들은 후기로 갈수록 좀 후져지는 그런 현상을
현상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네. 좀 더 뭐 대중화되고 보급화되다 보니까 좀 그런 건 있었겠죠. 그래서 요때 당시 이제 90년대까지의 CD 플레이어, 특히 이제 소니 디스크맨 시리즈들 이런 애들은 지금 들어도 음질이 좋다라는 건 저희가 여러 차례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또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네네. 저는 요 당시가 이제 중고등학생 때였는데 네. 그 교복 안주머니에 CDP가 들어갔어요. 오. 그래서 이렇게 되게 이런 시리즈들, 되게 슬림한 시리즈들이 나오면 판판하게 이렇게 잘 들어가요. 맞아요. 이렇게 마이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네네. 그러고 다녔었어요. 이수빈 엔지니어는 몇 학번이죠? 제가 02학번. 02학번이요. 네, 산소학번. 그러면 초년생 때 뭐 했습니까? 저희는 이제 입학하자마자 이제 월드컵. 월드컵 시즌이었구나. 네네. 난리였죠. 그냥 광란의 도가니였죠. 아니 그냥 학교 앞에 어딜 나가도 누구와 어울려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시절이잖아요. 완전 위아더 월드였죠. 위아더 월드니까 네. 그냥 뭐 한강 이런 데 놀러 가면 다들 모르는 사람과 같이 이제 어울려서 막 술을 먹고 나면 이런 자리들이 막 이루어지니까. 방탕한 2000년대였습니다. 뭐 누구나 이제 흑역사는 고맘때쯤인 것 같아요. 원래 그 대학교 1, 2학년 때가 네네. 최고의 흑역사 생산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좀 잊고 싶고요. 아무튼 오늘은 물론 D777의 이제 사운드도 들어보겠지만 네. 요때 당시 요때쯤 해가지고 90년대의 음악들은 또 어떠했나. 오늘 추천곡들은 좀 90년대 네. 이런 음악들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먼저 한 곡 추천해 주실까요? 그럴까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90년대 하면 거의 이제 뭐 중고등학생 시절인데 그때 이제 제가 한 중학교 때까지는 음악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중학교 3학년 때 그때 이제 밴드 음악, 밴드, 락 음악 이런 때로 그냥 빠져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90년대 가요에 대한 추억이 별로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90년대 그때 당시 있었던 CD를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이런 것들을 들고 왔는데 그 중에 뭐 들어볼까요? 요 중에 이제 모노크롬? 모노크롬, 신해철. 그렇죠. 네, 요거 그 당시에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던 음반이었던 그래요? 걸로 기억. 아마 이 앨범이 그 신해철 씨가 낸 음반 중에 가장 판매량이 적었을 거예요. 아니 그랬을 것 같아. 네네. 가장 덜 대중적인 음반이었고 네네. 이때 시즌이 약간 신해철 선배님한테 약간 어둠의 시기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막 영국으로 맞아, 유학하고 막 이러면서 맞아요. 거기서 막 사운드 음향 이런 것들 막 공부하시면서 뭔가 되게 실험적이고 막 이런 다양한 시도들을 막 하던 시기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뮤지션 선배로서는 굉장히 이제 되게 진취적이고 네네. 존경할 만한 행보긴 한데 대중들과는 점점 멀어지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모노크롬이 그 정점에 있지 않았었나. 네, 그랬던 것 같고. 그런데 진짜 골수들은 이 모노크롬 나오고 나서 아이디들 많이 바꿨어요. 막 크롬 맞아요, 크롬 맞아요. 이런 식으로. 맞아요. 기억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신해철 씨 같은 경우는 활동을 되게 긴 기간 동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저는 사실 그 신해철 1집 뭐 안녕 이런 노래 하던 시절부터 기억이 있기 때문에 되게 그 한 뮤지션이 되게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변천할 수가 네네. 있구나. 그리고 그것도 되게 현역다운 모습으로 되게 오래 버티셨잖아요. 그렇죠. 그게 되게 존경스러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 저는 왜냐하면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 뮤지션들은 왜 이렇게 단명할까 그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선배 중에 이렇게 오래 버텨주는 사람이 있으면 뭐 이런 게 쌓이면은 네네. 굉장히 우리나라도 좀 장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 거죠. 요즘 사실 예전하고는 좀 많이 바뀌어가지고 좀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리고 실제로 제가 그 신해철 씨 원래 넥스트잖아요. 네네. 넥스트는 또 별로 안 좋아했어요. 응? 그러니까 뭐 넥스트보다는 저는 이제 신화위파 좀 그런 게 있었어요. 크라잉넛이냐 노브라인이냐. 왜 약간 너 올드스쿨을 더 좋아하는구나. 조금 그런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크라잉넛과 노브레인이냐 아니면 뭐 허클베리핀이냐 3호선 버터플라이냐 그다음 넥스트냐 신화이냐 뭐 이렇게 했을 때 다 올드한 쪽을 선택하시는군요. 조금 그랬는데 오히려 저는 이제 신해철 씨 솔로 앨범 나오고 그다음 모노크롬 나오고 이때부터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이 CD가 그때 딱 구매했던 게 있어가지고 저는 되게 기억에 남는 게 아마 이때 시즌에는 거의 이제 홈 레코딩과 거의 셀프 프로듀싱으로 다 작업을 하셨었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를 듣고 되게 좀 깜짝 놀랐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전에 자본을 많이 투입한 음반보다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했는데 네네. 그렇다고 해도 이 정도면은
야 집에서 해도 이렇게 나와? 약간 그런 느낌이 되게 강했었어요. 그 당시에 저는 이제 뭐 엔지니어나 이런 쪽이 아니고 그냥 학생이었으니까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엔지니어가 되고 나서 이렇게 크레딧 같은 걸 찾아보니까 그냥 뭐 레코딩 스튜디오에 신해철 자택 스튜디오 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이숨내 집 뭐 이런 거지. 그런 거죠. 그런 식으로 하기 시작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런 거를 시도한 네네. 되게 선구자적인 인물인 건 맞아요. 네네. 자, 그럼 이 앨범에서 어떤 노래를 들어볼까요? 이 앨범에서 I'm Your Man이라는 노래인데 네네. 이게 실제로 신해철 씨가 여자친구한테 바치는 곡이다. 오, 네, 그렇게 해서 나왔던. 부인은 아니고. 거기까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여자친구한테 이런 노래를 바쳐요? 제가 생각해도 이 앨범이 안 되는 이유는 있긴 있었어요. 많이 안 팔리는. 위험해 이러고 있는데?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아니 진짜 그런 게 있었는데 진짜. 위험해. 아니 이런 노래를 여자친구한테 바친다는데? 이상한데. 옛날에는 왜 내 마음 깊은 곳에 너 이런 거 하시던 분인데. 모든 사랑이 또 아름다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상황에서 바치는지는 이제 말씀을 안 하셨구나. 네네. 근데 지금 들으면서 어땠어요? 이거는 이 앨범의 탓일까요? CDP의 탓일까요? 저는 앨범의 탓이라고 저는 보이는데. 이건 약간 그 저택 스튜디오 탓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약간 이제 혼탁해. 네, 혼탁하고. 이게 근데 그 점은 이해는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90년대 후반에 네네. 홈 레코딩 장비들이라는 게 아무리 좋아도 굉장히 해상도가 좀 떨어지는 편이었었고, 그리고 저도 그때 당시에 집에서 네. 데모 녹음이나 이런 뭐 간단한 그 믹스들을 집에서 했었는데 아무리 해도 그 해소가 안 되는 좀 탁함이 있어요. 그때 당시 장비는 되게 16비트에 딱 44, 뭐 48 요 정도만 지원을 했었고 대부분이. 네네. 소스를 정말 몇십 트랙만 넘어가기만 해도 뭔가 되게 깔끔하게 해결이 안 되더라고. 그게 녹음실 장비들과 홈 레코딩 장비의 그 갭이 굉장히 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하고는 되게 많이 다른 상황인 건 좀 이해는 하셔야 돼요. 굉장히 좀 조악한 느낌이 있어요. 네네. 뭐 밸런스가 뭐 나쁘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혼탁하다. 그런 느낌이 좀 있네요. 그 당시에는 되게 좋게 들었던 것 같은데. 귀도 그만큼 성장한 거죠. 네. 그 사이에 이제 우리도 귀가 성장을 해서 예전에 이런 사운드를 되게 좋게 들었다가 지금은 형님 왜 뭐 이런 거지. 뭐 돈도 있으신 분이 왜 집에서 막 좀 녹음실 쓰시지 그랬어요. 그래도 이게 안 팔렸어도 그 당시에 한 10몇만 장 뭐 이렇게 팔렸어요. 그럼 그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아닌데 네네.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저희 세대에는 신해철이라고 하면 정말 우상이에요. 여러 의미로 우상이에요. 뭐 아이돌 스타로서도 훌륭했고 여러 가지 이제 뮤지션 선배로서도 굉장히 훌륭하셨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안타깝게 됐지만 아무튼 저도 신해철 형님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아무튼 이 앨범은 좀 아쉬운 걸로 그래도. 그러니까. 그렇게. 그리고 또 하나 의심되는 거는 848. 848. 이 848 이어폰의 해상도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의심도 조금은 듭니다. 왜냐하면 이 까끌까끌한 이 느낌이 아무래도 예전에 888이나 이런 이어폰 들을 때하고는 느낌이 확실히 다르긴 하거든요. 이런 까끌한 느낌의 사운드가 아닌데 원래 CD 플레이어들이. 네네. 그러면 다른 이어폰 갖고 와볼게요. 이거 이 마이크로핀 된 없어요. 그냥 본체에 직접 꽂아야 돼요. 본체에 직접? 네, 본체에 직접 꽂으면 다른 이어폰도 쓸 수는 있어요. 샤콘느. 그래도 저희가 갖고 있는 오픈형 중에서는 제일 좋은.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D777은 본체에 액정이 없어요. 네. 지금 그래서 몇 번 트랙을 틀고 있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리모컨이 없으면. 이게 뭐 과도하게 슬림화를 시키다 보니까 네네.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몇 번 트랙인지 이제 감으로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하나 음반을 갖고 왔는데 네네. 요걸 갖고 와봤습니다. 와. 샵 앨범 중에 샵 4집인데 네네. 사실 요거는 이제 2000년대가 살짝 넘었을 거예요. 2001년인가 그랬을 건데 네네. 이 앨범을 왜 갖고 왔냐면 제가 이제 옛날 앨범을 갖고 오더라도 뭔가 사운드적으로 저도 할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이때 당시에는 제가 이제 현업에서 일을 할 때예요. 네. 그래서 샵 앨범을 듣고 현업에서 저도 일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듣고 야 이거 뭐냐.
깜짝 놀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샵은 여러분들 많이 아실 텐데 스위티라는 곡이 히트를 쳤는데 네. 스위티라는 곡하고 또 뭐였더라? 백일기도. 백일기도. 백일기도 스위티 요 두 곡이 아마 타이틀로 활동을 했었을 텐데 스위티 노래를 들으면 사운드가 지금 들어도 믹스도 되게 잘 돼 있고 편곡도 되게 잘 돼 있고 정말 훌륭하다라고 해서 스텝을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 근데 웃긴 게 이 샵 4집의 스텝들을 보면 네. 다 화려해요. 엄청. 뒤에 믹스 스텝이 있을 텐데 믹스 스텝이 믹싱 엔지니어 임창덕, 임창덕 기사님. 고승욱, 고승욱 기사님. 한종진, 어휴. 변성복, 김동인? 이 사람은 모르겠고 정문원, 정문환 노양수, 조규범, 김승호 이렇게 돼 있는데 야 레전드 엔지니어 다 있잖아. 당시에 진짜 완전 어벤져스. 어벤져스지 이 정도면. 근데 스위티 곡이 제가 믹스가 잘 됐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스위티 곡의 믹스는 이분들 알아요? 잘 모르겠어요. 조규범, 이정현이라고 돼 있는데 정작 이분들은 네네. 사실 잘 모르는 분들이에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모르겠어. 근데 믹스가 진짜 다른 트랙보다도 이 트랙이 되게 잘 돼 있어요. 지금 아마, 들어도 되게 좋아요. 아마 이 당시 이제 어시들은 절대 믹스를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시는 아닐 거고. 콘솔 만지면 뺨 맞는 시대야. 그 사람의 이름을 찾아봐. 다른 앨범에서. 한번 궁금해졌어요. 네네. 이건 또 작곡계에서 또 레전드 작곡가인 또 박근태 선생님 박근태 곡입니다. 선생님. 네. 히트곡을 많이 쓰셨죠, 이분이. 저도 이제 당시에는 말도 못 섞을 선배들인데 사실 요때까지는 가요 사운드가 그렇게 대외적으로 좋다라는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던 시절이잖아요. 네네. 이 앨범은 한번 들어보시면 지금 들어도 사운드가 꽤 완성형의 사운드를 내주는 것 같아요. 뭔가 밖으로 들어서 소리가 되게 좋은 것 같아. 좋아요. 어우, 야, 장난 아니야. 지금 들어도. 아니 지금 이어폰 밖으로 막 나오는 소리만 들어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되게 좋아요. 음반 자체도 퀄리티가 되게 있는 앨범이에요. 와, 믹스가 되게 세련됐네. 세련됐지? 네. 그래, 세련됐다니까? 제가 그래가지고 이때 당시에 지금 들어도 세련됐는데 네네. 이때 당시에 들었을 때는 되게 컬처 쇼크였죠. 그러니까 충격 받았겠는데요. 우리나라 믹스에서 보컬 믹스가 이렇게 세련되게 나온 경우가 네. 드물었었어요. 되게 이게 그 아슬아슬한 그게 있잖아요. 드라이하면서 있을 건 다 있는 되게 코러스도 이렇게 싹 올라오면서 네네. 보컬을 사실 이렇게 드라이하게 안 잡거든. 그러니까요. 이때 당시 가요에서 이렇게 드라이한 보컬이 없거든. 근데 지금 들으니까 옛날 음반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는 믹스 딱 트니까 공백 부분에 화이트 노이즈가 들려. 야, 그때 장비는 이제 요 정도 노이즈는 어쩔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화이트 노이즈가 들려. 옛날 거구나 하는데 갑자기 음악이 딱 나오기 시작하면 지금 믹스에도 이 정도면 되게 세련되게 잘했다라고 소리 들을 것 같은데? 그죠? 지금 해도 이거보다 잘할 자신이 없어. 되게 진짜 네. 단정하게 20년 전 믹스인데 그러니까. 20년 전 믹스가 이렇게 굉장히 깔끔, 단정, 담백하게 그리고 더 신기한 거는 이때 당시에 제작자분들은 대체로 이렇게 믹스를 해오면 깠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컨펌 받았다는 것도 되게 신기하고. 네. 그러니까 세련되게 만들었고 또 그 세련된 거를 오케이 해준 거지 회사에서도. 네. 그래서 되게 잘 만든 앨범이구나. 심지어 또 타이틀곡인데. 그리고 이제 그런 생각도 들어요. 여기 들어간 이제 스텝들 목록을 보면 이게 진짜 이제 샵이 엄청 히트를 친 다음에 만든 앨범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자본도 엄청 투입을 했고 스텝들도 거의 화려한 스텝을 다 때려 박아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세련된 음반이 나오지 않았나. 명반입니다. 명반이에요. 사실 제가 좋아하는 노래는 요 5번 트랙인데 별 하나 사랑 둘이라는 좀 촌스러운 제목을 갖고 있는 이 노래를 되게 좋아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 앨범 전체적으로가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 어떻게 보면 샵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혼성 그룹이고 하니까 네네. 무슨 이게 뭐 룰라 같은 룰라를 비하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 룰라 팬인데 네. 그런 좀 가벼운 느낌의 팀을 생각하셨다가 앨범을 들어보시면 콜이 장난 아닌데? 이 생각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갖고 와봤어요. 그러게요. 샵에 대한 인상이 바뀌네 오늘. 네. 20년 전 앨범이라고는 볼 수 없는 굉장히 훌륭한 음반이었습니다. 또 이제 이수 엔지니어 또 한 곡 추천해 주시죠. 저도 사실 90년대에 들었던 것들 중에서 이제 뭐 사운드도 좀 괜찮은 거를 들고 오려고 했는데 지금 해철이 형님이 배신한 것 같아요. 하필 골라온 게 자택 스튜디오였어.
그 당시엔 저도 이제 사운드에 대한 기준이 별로 없었을 때라 네네. 오늘 되게 추억 보정도 있어. 그러니까요. 어. 그때 되게 훌륭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지금 다음 앨범 뭘 추천해야 되나 지금 고민이 되는데. 하나만 고르세요. 네. 그걸로 할 거야? 믿어볼까요? 윤도현은 믿을 수 있겠어? 그러니까 믿어보자. 이 당시에 사실 제가 윤도현 밴드에서 윤도현 씨보다 기타리스트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 기타리스트가 함께했던 마지막 앨범이고 이 다음부터는 다른 기타리스트 분이 활동해서 아마 지금까지도 그 기타리스트 분이랑 활동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이 앨범을 그래도 밴드 하셨던 분들은 되게 많이 기억하실 건데 윤도현의 한국락 다시 부르기 예전 곡들을 리메이크한 거잖아요. 네네 리메이크 해가지고 뭐 여기에 신중현 선생님부터 통창식, 들국화, 뭐 이런 곡들을 전부 다 리메이크했고 마지막 곡 같은 경우는 김민기 선생님 곡도 있고 그리고 유일하게 지금 3번 트랙 너를 보내고만 윤도현 밴드의 오리지널 넘버예요. 그래서 너를 보내고가 그 당시 저희 뭐 고등학교 때는 그때 노래방의 고해 같은 애창곡 노래방 애창곡 남자애들이 가면 무조건 학생들 있으면 너를 보내고 부르는 거죠.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야 오늘 추억 보정으로 너를 보내고 한번 너를 보내고 한번 들어볼까요? 그럽시다. 괜찮을까? 이 노래 들으시면 이제 노래방에 추억 돋는 분들이 그쵸. 많으실 것 같습니다. 따라 부르시는 거 아니에요? 떼창할 수 있어요. 음반의 사운드도 괜찮았나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그래서 되게 좋다는 평가를 받았었나요? 그렇죠. 야 우리나라도 드디어 이런 음반이 나왔다. 밴드 사운드로 좋아했는데 그렇구나. 왜냐하면 이제 저희 나이 때는 이제 저희 채널을 보시는 저와 이제 동년배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옛날에는 락 계열은 특히나 굉장히 그 사대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나라 음반은 거의 개쓰레기고 그럼요. 해외 음반들을 굉장히 칭송하는 네네. 심지어 우리나라 그 라이센스판도 무시하는 그런 굉장한 그 락 사대주의에 빠져 있던 무조건 그냥 미제가 짱이라고 그런 시절이었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진짜 이 음반이 나와서 너무 좋다고 다들 이렇게 밴드 하는 선배들도 꼭 들어봐라 그랬던 앨범이었는데 별론가요? 그게 아니고 저는 사실 윤도현 밴드를 잘 몰랐었어요. 네네. 그랬는데도 이 노래는 윤도현의 목소리보다 친구들의 그 노래방에서 부르던 그것만 기억이 나네요. 저 지금 들으면서 이 노래가 이런 목소리로 부르는 거였구나. 지금 처음 알았어. 처음 알았어. 노래방에서 많이 들리던 그. 알아. 이 노래는 알아. 이 노래는 알겠는데 이런 목소리인지는 몰랐어. 되게 윤도현 형님 목소리가 되게 매력적인데. 그쵸. 그러니까 사실 윤도현 밴드 그 오랜 팬분들 중에서는 요 앨범까지만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요? 네. 이 이후로는 떠났어? 근데 이 이후로 엄청난 히트를 치기 막 시작했죠. 나는 나비도 있고 막 그래서 윤도현 밴드가 진짜 전국적으로 되게 많이 알려지게 됐고. 고출발점이구나. 아니요. 요 다음부터. 요 다음부터가 출발점이에요. 이 노래는 히트인데. 그렇게까지 히트는 아니에요? 그 다음 앨범이 히트 쳐서 더 히트 쳤을 거예요. 역주행하듯이 역주행. 좀. 그랬구나. 근데 사운드는 아닌 것 같아. 추억 보정이 있었구나. 들어보면 알 거야. 도현은 따라 부르는 많은 남자들 때문에 퇴색한 거. 그런 것 같아요. 이 노래는 좋아. 진짜 좋은데 그놈들이 망쳤어. 마치 고해 같은 거야. 고해도 진짜 좋은 노래인데 그놈들이 다 망쳤어. 나비 그것도 저는 그거 하면 되게 막 스쿨 밴드들이 다 망쳐놨어. 난 심지어 나비라는 제목인지도 모른다. 근데 그 대목만 알아. 그 대목만. 날개를 활짝 그거잖아. 맞아요. 그 대목만 알아. 애들이 하도 불러가지고. 두려워진다. 내 기억 속에 되게 좋은 명반이었는데. 이게 그 장점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장점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서. 근데 들어보겠습니다. 형을 보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마침 가사도 그만 놓아주라는데. 근데 이게 이 CD 플레이어하고 이 샤콘느의 조합이 좀 그걸 더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 같은 기분은 있네요. 근데 진짜 이제 노래도 좋고 음악은 참 좋은데 사운드로만 들었을 때 좀 오글거리네. 이게 곡이 이게 항상 이게 명곡이라는 거는 꼭 사운드가 중요한 건 아니더라. 그럼요. 도와줄게요. 그래요. 네.
오늘 저는 실패. 그러네요. 아 근데 그 90년대 제가 좋아하던 그 밴드 사운드들이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사운드들이 확 좋고 이런 곡들은 사실 좀 드물긴 했어요.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지금에 와가지고 뭐 장비에 엄청난 차이가 생겼다던가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마 뭐 아직까지는 그때까지는 기술이나 노하우 같은 것들이 그런가요? 네, 아무래도 이게 원래 뭐 우리나라 원천 기술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이야 이제 뭐 유튜브나 뭐 인터넷 통해서 이제 월드와이드하게 서로 기술을 공유하고 노하우를 이제 서로 이제 공유를 하니까 또 유학 갔다 오고 뭐 이런 사람들도 많고. 근데 뭐 그 당시만 해도 그런 것들이 잘 없으니까 좀 그렇지 않았을까. 여러분들은 이제 놀라실 수도 있는데 네네. 사실은 그 녹음실에서 하드 레코딩을 본격적으로 도입한 게 네네. 90년대 거의 말에 다 와가지고 도입했어요. 아, 그렇죠. 그 네. 이전에는 테이프 돌렸어요. 네네. 여러분들 그 A-이라고 알아요? A-? 아, 뭐 A-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48트랙 그 디지털 테이프 같은 네네. 걸 돌려가지고 작업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드디스크 방식은 우리가 이제 언제든지 요 위치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모니터링도 하고 바꿔보고 뭐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한데 네네. 테이프를 돌리는 방식은 앞에서부터 테이프를 쭉 틀고 이제 믹스를 좀 해보고 다시 돌려서 또 듣고 뭐 이런 식으로 무한 반복을 해가지고 작업을 하는 거였었기 때문에 시간 대비 효용성이 되게 떨어지고 돈도 많이 들고.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제작 현실에 따라서 그 퀄리티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사님들이 그걸 못해서가 아니라 네네. 뭐 10시간 안에 이 믹스를 해내야 되는데 하긴 그런 것도 있죠. 네, 네. 쫓기다가 보니까 이제 뭐 디테일한 거 놓치고 가고 이런 게 있죠. 그리고 지금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거는 이 윤도현 밴드 요 앨범 너를 보내고 여기 너를 보내고 같은 경우는 뭔가 조금 더 이제 말랑말랑한 감성적으로 좀 이렇게 풀어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좀 거칠게 담겨 있습니다. 거친 맛이 밴드의 맛이긴 한데 네. 좀 아쉽긴 하네요, 진짜. 네, 좀 더 프로세스가 더 들어갔어야 될 것 같은데 날 것 같은 소리가 네네. 거의 뭐 그대로 담겨 있어서 사실 이제 보컬과 반주와의 조화가 조금 아쉽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기기에 대해서 느낌은 어때요? 지금 D777이나 아니면 뭐 이런 이어폰과의 조합 같은 건 어때요? 샤콘느가 777이 가지고 있는 그거에 비해서 조금 더 너무 많은 정보량을 보여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죠? 네네. 노이즈도 살짝 더 들리는 것 같고 네네. 848로 들었을 때는 그렇게 신경 쓰이지 않는 노이즈였는데 음반들에서 들려오는 노이즈가 샤콘느에서 조금 더 확실하게 들리는 것 같기는 합니다. 네네. 조금 더 뭉개서 들려줘도 좀 더 이렇게 흐릿하게 들려줘도 될 텐데 네네. 샤콘느가 좀 발가벗기는 것 같은 기분이네요. 그리고 지금 틀다가 느낀 건데 트랙 번호를 알 수 없다라는 문제점과 더불어서 하나가 더 문제가 있네요. 어떤 문제가 리모컨을 쓰질 않으면 베이스 조절이 안 돼. 이 당시에 소니 CD 플레이어에서 되게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네네. 베이스 부스트잖아요. 아, 그렇죠. 예. 이때 당시 오픈형 이어폰들에는 베이스 부스트가 필수였었기 때문에 네네. 이 베이스 부스트를 해줘야 되는데 이 베이스 부스트 버튼이 리모컨에만 있어. 본체엔 없다. 그래가지고 리모컨이 없으시면 베이스를 못 만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중고장터 같은데 그거 찾으실 때 기기마다 리모컨이 절대 없으면 안 되는 기종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런 것들 되게 주의하셔야 되는데 이 D777 같은 경우는 리모컨 없으면 굉장히 많이 제약이 걸리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때 예전에 저희가 소개했던 그 Z5 같은 네네. 그 CD 플레이어 같은 경우는 거의 본체에 모든 디스플레이가 다 있고 버튼도 다 존재를 하고 하니까 리모컨 없으면 어때? 뭐 이랬었는데 네. 이런 제품 같은 경우는 본체에 이제 액정도 없어져, 뭐 조작 버튼도 없어져 하니까 리모컨이 없으면 굉장히 좀 곤란한 상황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빈티지 혹시 CDP 관심 가지시는 분들한테 제가 팁을 드리자면 이런 게 본체만 싸게 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본체를 싸게 구했다고 좋아할 게 아닌 게 리모컨을 나중에 구하려고 봤더니 본체 값만큼 부르더라. 네네.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가급적이면 세트가 갖춰진 거를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튼 이건 팁이었고요. 지금 저는 뭐 기기에 그런 뭐 사운드나 출력이나 이런 부분은 꽤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네네. 출력도 예전 CDP들은 정말 출력이 너무 세가지고 지금 샤콘느를 저희가 볼륨 4 올려서 4 4까지 올렸는데 볼륨이 지금 빵빵 터져요. 네네. 밖으로 지금 소리 막 들리죠. 네네. 그 정도로 빵빵 터져요. 출력이 남아.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예전 CDP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윤도현 잘 들어봤고요. 네. 제가 한 곡 더 추천을 드리자면 요거는 케이스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케이스는 없고. 케이스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이 앨범 같은 경우는 저한테 되게 뜻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90년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90년대부터 음악을 해왔으니까 네네. 90년대는 어떤 의미가 있는 시대냐면 80년대까지는 아날로그 장비와 아날로그 신디사이저 뭐 이렇게 작업들을 주로 해왔던 시기였고 네네. 90년대는 많은 게 디지털로 넘어가던 시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음악 장르 같은 경우도 디지털을 강조하는 그런 음악 장르 되게 많아졌고 뭐 테크노 이런 게 90년대 거잖아. 네네네 맞아요. 당신 최첨단이었어요 테크노가.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 J-팝 사운드가 굉장히 세계적으로 앞서가는 상황이었었습니다. 맞아요. 네, 네네. 특히나 이제 테크니컬한 부분에서는 굉장히 앞서 있었는데 여러분들 뭐 지금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신디사이저 회사가 일본 회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랬던 게 그때 당시에 이제 뭐 그 일본 경제가 뭐 버블이었던 그런 영향도 네네. 있긴 하겠지만 신디사이저 하면은 사실 일본이 본고장이었었어요. 롤랜드, 네. 뭐 야마하. 야마하. 네. 특히 그 중에서도 90년대를 풍미했던 야마하. 왜냐하면 지금은 야마하가 힘을 못 쓰거든. 야마하 하면 오토바이다. 90년대에는 야마하가 힘 좀 썼습니다. 네네. 뭐 EX5라든가 저도 지금도 아직도 갖고 있는데 네. 제가 이걸 갖고 온 이유가 있어요. 이 앨범은 억세스라는 팀의 억세스? 네, 억세스라는 팀의 그 뭐 베스트 앨범인데 이게 이제 원래는 1인 프로젝트였거든요. 네네. 다이스케 아사쿠라라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프로듀서,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프로듀서인데 이분이 원래 야마하에 근무를 하셨다가 밖에 나와가지고 뮤지션 활동을 하는데도 계속 야마하 키보드를 쓰셨습니다. 애사심에. 완전히 뭐 엔도저 뭐 이런 거 했겠지. 야마하 신디사이저 하면은 약간 그 다이스케 아사쿠라. 네. 지금도 유튜브에 이렇게 검색해보면 이 사람이 그 야마하 신디사이저 뭐 튜토리얼하고 뭐 이런 영상이 아직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야마하 신디사이저 일가견이 있으신 분인데 네네. 저한테는 되게 충격적이었던 게 이 사람이 그렇게 1인 밴드식으로 야마하 신디사이저로 음반을 만드는데 이거는 이제 이 이전 세대에서는 못 느껴봤던 디지털 신디사이저로 발라버린 그런 음반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디지털 신디사이저들을 쓰다 보니까 이전과는 이제 질감 자체가 확 달라지고 지금은 솔직히 이거를 그렇게 높게 평가해 주진 않아요, 이 사운드를. 근데 이때 당시에 이제 90년대를 풍미했던 사운드라고 보시면 이건 그러니까 90년대의 미래지향적인 사운드. 그 당시에 이제 그때에 생각한 미래는 요랬다. 네네. 그런 느낌으로 들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요. 네네. 그래도 이게 음악 발전의 역사인데 요때 요 시절이 지나가 버렸어요. 지금 여러분이 듣는 그 레트로 어쩌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90년대엔 빠져 있어. 그거는 80년대까지가 맞아. 들어있는 거야. 90년대 초반까지만 들어가요. 근데 요 90년대 중후반은 레트로에 안 껴주더라고. 언젠간 레트로가 되겠죠? 그쵸. 2030년쯤에는 이것도 레트로가 되겠죠? 근데 이건 좀 또 색깔이 독특합니다. 이 앨범 곡이 대체로 다 좋기는 한데 13번 트랙인 넘길 수 있겠어요? Tears Liberation이라는 열셋? 미래지향적인 것 같아. 굉장히 미래지향적입니다. 2030년쯤에 유행할 것 같아요. 그래요? 들어보시면 보컬에는 큰 기대하지 마시고 네네. 신디사이저 사운드를 위주로 들어봐 주세요. 보컬도 좋은데? 보컬도 괜찮아요? 네네. 저는 반주에 비해서 보컬이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요? 아무튼 간에 이때 당시에 생각한 미래가 어떤 건지는 알겠죠. 굉장히 밝은 미래. 그리고 희망찬 미래. 맞아요. 그리고 근데 비가 와. 갑자기 비가 쏟아. 폭우가 오네요. 네. 아무튼 요거 들으시면서 이전까지 들었던 음반들하고 확 질감 차이가 확 나지 않아요? 많이 나요. 왜냐하면 이 음반만 해도 모든 트랙이 거의 디지털일 거예요. 거의 사운드가 다 디지털로 만들어졌고 저희가 이제 신디사이저로 뭔가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뭐 디지털 신디사이저들 특히나 이제 야마하는 FM 신디사이저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특유의 그런 디지털적인 질감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기존의 과거에는 느끼지 못했던 사운드를 들려주기 시작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음반이 깨끗해. 노이즈가 없어. 노이즈도 없고 그리고 되게 선명하고 맞아요.
이때부터 그러니까 약간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 일본에서는 이게 조금 일찍 시작이 된 거고 94년도 앨범이거든요. 이거는. 네.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저희가 지난번에 다른 CDP를 소개할 때도 느꼈던 부분이지만 딱 그 당시의 CDP는 그 당시의 음악을 틀었을 때 제일 그 좋은 궁합을 보여준다. 맞습니다. 그런 게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94년도 일본 음반이니까 네네. 딱 요 CDP가 나오는 딱 그 시점의 음반인 거잖아요. 네네. 정말 요 궁합에서 나오는 이 사운드는 진짜 깔끔하고 뭔가 되게 레퍼런스적인 사운드? 되게 그렇게 정확하게 들려주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이제 한 90년대 이게 넘어가면서부터는 이런 디지털 활용한 음악들에 대한 사운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진 것 같아요. 맞아요. 네네. 밴드는 끝났어. 아니 근데 이렇게 이제 2000년대 초반까지는 디지털로 쭉 오다가 요즘은 이제 기술이 더 좋아지니까 오히려 아날로그 사운드라던가 어쿠스틱 사운드를 좀 더 깨끗하게 담는 거 이런 거에 요즘은 더 힘을 주고는 있죠. 근데 그런 방면에서 기술이 또 더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앨범들을 들어도 물론 이 D777이 충분히 이제 좋게 잘 들려줄 것 같기는 한데 요게 또 그 이전 세대의 CDP들하고 또 다른 느낌을 들려준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게 되게 좀 깔끔하고 정숙한 느낌? 예, 그런 맛이 좀 생기지 않았는가 네. 요때 와가지고는 이전에 그 D55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하고 되게 선이 굵은 그런 느낌을 네네. 좀 들려줬었다면 얘는 그거보다는 선이 막 굵고 막 이런 맛은 없지만 되게 깔끔해진 사운드를 들려주는구나 그런 기분이 좀 드는 기기이기는 하네요. 좋습니다. 또 이 이후의 기기는 또 많이 또 달라졌겠죠. 네. 더 이제 깨끗해지고 더 깔끔한 쪽으로 가지 않았을까요? 점점 아마 그런 방향으로 튜닝이 현대까지 오지 않았나. 근데 저는 일본 사운드가 점점 그 방향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요즘은 이렇게 산으로 갔잖아요. 네. 요즘은 환영받지 못하는 게 된 것 같아서 너무 미래지향적인데. 한 2040년은 네. 가야 될 것 같은 조금 이제 산으로 가셨어. 요즘은 오히려 뭐 차이파이 중국 사운드가 더 되게 현실에 맞는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D777과 함께 90년대 중후반 사운드를 이렇게 들어보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봤는데요. 뭐 기기의 평가 뭐 이런 걸 떠나서 90년대 사운드는 이랬다. 네, 뭐. 여러분도 이런 90년대 사운드가 사실 추억 속에만 있지 이런 CD 플레이어나 이런 음반들을 현역으로 듣고 계신 분들 많지 않을 것 같은데 한번 뭐 집에 어디 창고에 꺼내셔가지고 들어보시면 지금에 와서는 되게 색다른 맛을 또 느끼실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오랜만에 듣고 좀 이렇게 현타 올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많은 분들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방송도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희는 다음 방송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세티키였습니다. 엔지니어 이수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